코끝을 찌르는 가스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으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죠. 잠겨있는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끄떡없었어요. 문 뒤에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제 68년 인생을 갈라버렸습니다. 아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저는 장석진입니다. 68이에요. 평생 냉면 칼국수 집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지금 지하 창고 바닥에 누워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희미한 전구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죠. 옆을 보니 가스레인지 호스가 빠져 있더군요. 일부러 뺀 것 같았습니다. 창문은 거의 막혀 있었어요. 환기가 안 됐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유나와 사위 도훈이었어요. 곧 사람 안 올 거야. 새벽에 터지면 그냥 노후된 건물 사고지.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진데. 유나가 작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정리해드리는 거야.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30년을 키운 딸이 지금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야, 나 여기 있다. 문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면 오늘이 제 제삿날이라는 걸요. 가스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바닥을 더듬었어요. 뭐라도 있어야 했죠. 철제 선반, 낡은 상자들, 먼지 쌓인 공구함, 그리고 구석에 있는 오래된 배수구 덮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몇 년 전 가게 공사할 때 제가 직접 만든 통로였어요. 나중에 막아뒀지만 완전히 메워지진 않았던 곳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목숨줄이 될 줄은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가스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감겼죠.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리라니. 저를 정리한다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30년을 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었죠. 배수구 덮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물어봐야 했어요. 왜 그랬는지를요. 콘크리트 틈새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그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긁히고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그 겨울 새벽 저는 알았어요. 가스보다 더 독한 냄새를 맡았죠. 돈 냄새, 계산 냄새, 그리고 아빠 정리라는 말로 포장된 살인 냄새였습니다. 35살 때였어요. 저는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5살 유나만 남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아내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이 꼬맹이 거다. 그렇게 마음먹었죠. 친척이 조금 도와줬습니다. 작은 냉면 칼국수 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허름했죠. 테이블 5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전부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끓였죠. 사골을 고아 국물을 내고 면을 삶았어요. 유나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로 왔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죠. 손이 부러터졌어요. 겨울엔 찬물에 그릇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름엔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렸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유나가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 기억나요. 새 책가방을 사줬습니다. 제일 싼 걸로 샀지만 유나는 좋아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렸죠. 학교 소풍날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도시락을 쌌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김밥을 정성껏 만들었죠. 유나가 잠든 걸 보고 혼자 울먹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못 사줘서요. 3학년 때였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에어컨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해 여름 저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밤엔 가게 청소를 더 꼼꼼히 했죠. 돈을 모았어요. 2년 뒤 작은 2층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새방을 나서 월세를 받았어요. 그 돈으로 유나 학원비를 댔죠. 이 건물은 나중에 다 내 거다. 유나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늘 반에서 1등이었죠. 선생님이 의대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의대 가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걱정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저는 말했어요. 실제로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죠. 가게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어요. 어느 날 가스가 새서 소방서가 왔습니다. 사장님, 감지기 꼭 바꾸세요. 오래됐어요. 소방관이 말했죠. 네, 돈 생기면 바로 바꿀게요. 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유나 학원비가 먼저였으니까요. 고3 겨울이었어요. 유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의대 붙었어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유나랑 단둘이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생각했죠. 이제 됐구나. 내가 해냈구나. 대학 입학식 날 묵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유나랑 단둘이요. 아빠, 여기선 그러지 마요. 친구들 보잖아요. 유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괜찮았어요. 딸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나는 글도 잘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아이를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았죠. 그게 제 전부였어요. 의대 생활은 바빴습니다. 유나는 학교와 병원을 오갔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를 지켰죠. 매일 새벽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방학 되면 유나가 집에 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 그냥 바빠요. 친구들은 사귀었어? 네, 있어요.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유나 친구들이 가게에 왔어요. 점심시간이었죠. 유나는 미리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갈게요. 근데 아빠는 그냥 주방에만 계세요. 이상했어요. 왜 나오지 말라는 걸까요?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애들이었어요. 유나는 저를 소개하지 않았죠. 이모, 냉면 3개요. 친구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모라니. 저는 아빠인데요.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냉면을 말았어요. 손이 떨렸죠. 왜 제가 아빠라고 말 안 하는 걸까요? 음식을 내갔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턴 시절이었어요. 유나가 병원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의사시거나 사업하시대요. 그래, 우리 유나가 제일 대단한 거 아니야.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아빠 덕분이죠. 유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빠, 병원 사람들한테는 그냥 택시 기사라고 할게요. 왜? 아빠가 뭐가 창피한데? 창피한 게 아니라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어서요. 복잡하다니. 냉면집 하는 게 뭐가 복잡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냉면집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가게로 유나를 키웠는데 이제는 창피한 거였죠. 알았다. 내가 편한 대로 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요. 레지던트 2년 차 때였어요. 유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요즘은 다 빚내서 재테크해요. 재테크? 돈을 굴리는 거요. 가게 있는 건물도 담보로 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야 해요. 건물 등기 얘기였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잖아. 미리 해두는 게 세금도 덜 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나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빠 정말 최고예요. 유나가 활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저는 만족했죠. 며칠 후 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글을 몰라 평생 불편했거든요. 선생님이 신문을 읽게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대요. 명예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고요. 다른 어르신이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러다가 집 날렸어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유나한테 명의를 넘긴 게 괜찮은 걸까요? 아니야. 유나는 다르다. 제 딸인데 무슨 걱정이람.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효녀 딸의 욕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라는 걸요. 유나가 32에 결혼했어요. 상대는 강도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아버님, 유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부드럽더군요. 평생 일 안 해본 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어요. 처음 가본 그런 큰 곳이었죠. 저는 빌린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아버님 멋지세요. 도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맙다. 우리 유나 잘 좀 해라. 당연하죠.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유나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에 초대받았어요. 강남 쪽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죠. 아버님, 여긴 투자로 산 거예요. 앞으로 값이 오를 거거든요. 도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는구나. 아버님, 상가 건물도 진짜 보물이에요. 요즘 시장에서 이런 물건이 없거든요. 건물을 칭찬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2년쯤 지났을까요? 도훈이 사업을 시작했대요. 무슨 사업인데? IT 관련이에요. 요즘 대세거든요. 잘 되길 바랐죠. 사위가 잘 되면 유나도 좋을 테니까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왔을 때였어요. 요즘 일이 좀 안 풀려요.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유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빠,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는 아니에요.
건물 담보로 대출만 조금 받으면 돼요. 담보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담보는 좀 그런데. 아버님, 잠깐 운영자금만 막으면 돼요. 곧 회복될 거예요. 도훈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투자야. 나중에 다 돌려줄게. 유나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며칠 후 도훈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어요. 읽을 수가 없었죠. 이게 다 뭔데? 대출 서류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험도 하나 들어야 해요. 보험?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에 도장을 찍었어요. 습관처럼 꾹꾹 눌렀죠. 한 장, 두 장, 세 장. 문득 서류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피보험자 장석진. 이게 뭐야? 아, 그거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은행 규정이거든요. 도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사위를 믿어야죠. 복지관에서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피보험자가 뭐예요? 보험 들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이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떨쳐냈어요. 몇 달 후 또 서류가 왔어요. 이번엔 추가 대출이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나가 원하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믿기로 했죠. 그날 내가 찍은 도장은 우리 집 대문이 아니라 내 숨통에 찍힌 도장이라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아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래간만에 같이 있고 싶어서요. 반가웠습니다. 요즘 통 보지 못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집에 갔어요. 도훈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반찬을 챙겨줬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죠. 아빠, 요즘 너무 추우니까 위층 빈방 말고 지하에서 주무세요. 지하? 네, 보일러 틀어뒀어요. 거기가 더 따뜻해요. 이상했어요. 왜 지하에서 자라는 걸까요? 괜찮다. 위층에서 잘게. 아빠, 제 말 좀 들어요. 거기가 훨씬 나아요. 유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죠. 잘 자요, 아빠. 유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숨이 막혀 깼어요.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죠.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일어나 문을 잡았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안 열렸어요. 밖에서 잠가놨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유나야, 문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죠. 새벽 3시쯤 터지면 가스 폭발 사고로 끝나겠지. 도운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걸려? 유나가 물었어요.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래도 아버진데. 그래서 우리가 대신 정리해 드리는 거야. 고통 없이 가시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유나야, 나 여기 있다.
제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멀어졌죠.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어요. 죽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30년을 키운 딸한테 버림받아서요. 아니다. 아직 죽을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환기구가 있었지만 막혀 있었어요. 창문도 거의 틀어막았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철제 선반, 상자, 공구함. 그리고 구석에 배수구 덮개가 있었어요. 몇 년 전 가게 공사할 때 만든 통로였습니다. 나중에 막았지만 완전히는 안 메꿨죠. 덮개를 들어 올렸어요. 콘크리트 틈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철제 선반을 가져왔습니다. 끝을 콘크리트 틈에 밀어 넣었어요. 힘껏 눌렀죠. 뚝 소리와 함께 조금 벌어졌습니다. 더 팠어요. 손이 피범벅이 됐죠. 구멍이 커졌습니다. 몸이 들어갈 만큼이었어요.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긁혔어요.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팔이 빠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앞으로만 갔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손에 차가운 게 닿았어요. 철판이었습니다. 밀었죠.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길이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엎어졌어요. 기침이 났습니다. 피를 토했죠.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겨울 새벽 나는 알았습니다. 가스보다 더 독한 냄새를 맡았죠. 돈 냄새, 계산 냄새, 그리고 아빠 정리라는 말로 포장된 살인 냄새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어요. 몸을 씻었습니다. 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아팠죠. 거울을 봤어요. 온몸이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이틀을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효진 선생님을 찾았어요. 어머, 선생님, 어디 다치셨어요? 효진 씨, 나 좀 도와줘요.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효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요.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옷에 밴 가스 냄새도 맡게 했죠. 경찰에 가야 해요. 그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어떻게요? 내가 생각이 있어요. 그날 밤 상가로 갔습니다. 몰래 들어갔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죠. 청소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호스가 빠진 흔적, 감지기에서 건전지를 뺀 자국, 제가 탈출한 배수구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남겼어요. 관리실에 갔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제가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 도훈이 문을 잠그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USB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며칠을 숨어 지냈어요. 유나와 도훈이 뭘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둘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치매라니. 제가 치매라고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갔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불을 켜고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나와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유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
천천히 말했어요. 지하에서 가스 냄새 맡으며 누워 있을 때는 별로 걱정 안 하던데 유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봐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누워있던 자리. 이게 빠진 감지기 건전지. 이게 내 남편이 지하 문 닫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건 나 아직 안 죽었다는 증거다. 도훈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취해서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취했다고? 난 술도 안 마셨는데? 사고였어요. 진짜로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사고? 웃음이 났어요. 문 밖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보험금 얘기, 빚 갚는 얘기, 아빠 정리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것도 봐라. 서류를 꺼냈습니다. 효진이 도와줘서 복지관에서 뽑은 거였어요. 생명보험 피보험자 장석진, 수익자 장윤아 강도훈, 건물담보대출 5억, 보증인 장석진. 내가 죽으면 너희가 다 가져가는 거지? 유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을 키웠는데 날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빚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야? 대답이 없었어요. 내일 경찰서 간다. 너희를 고소할 거다. 아빠 제발. 유나가 매달렸습니다. 뿌리쳤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죠. 밖에서 유나가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효진이 함께 갔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조서를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도 제출했어요. 서류도 냈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아오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봤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탈출하다가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치 3주였어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가 유나와 도훈을 불렀죠. 둘은 계속 부인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조사했어요. 통화 내역이 나왔죠. 사고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훈이 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 메모도 발견됐어요. 가스 폭발, 새벽 3시, 보험금 8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딸과 사위였습니다. 였습니까? 네. 이제는 아닙니다. 유나가 울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30년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존재라 판단했습니다. 생명보험과 부동산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가스 폭발로 위장해 사고사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도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사고였습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최후 진술이었어요.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냉면집을 시작해서 의대까지 보냈습니다. 건물도 다 딸 주려고 장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앉았어요. 유나가 흐느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도훈, 징역 10년. 피고인 장유나, 징역 7년. 유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죠. 효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장례식을 치른 날이었습니다. 30년 부녀 관계를 묻은 날이었죠.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건물을 팔았어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조금 남았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효진이 말했습니다. 새 출발 모임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뭔데요?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어르신들 모임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갔어요. 복지관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10명쯤 됐죠. 처음 오셨네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장석진입니다. 68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딸한테 당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빚 보증 섰다가 집 날렸어요. 저는 딸이 통장을 몽땅 비웠습니다. 저는 아들이 요양원에 버리고 안 왔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한숨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효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날부터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글쓰기 수업도 들었어요.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첫 숙제가 자기 이야기 쓰기였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자유롭게 지으세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죠. 68세 딸이 나를 정리해준 날. 한자 한자 정성껏 썼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이상했죠. 하지만 계속 고쳤습니다. 효진이 도와줬어요. 완성했을 때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쓴 거였어요. 모임에서 읽어줬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가스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었어요. 끝까지 읽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잘 쓰셨어요. 저도 용기가 나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안 찍어줄 용기가 없었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부터 챙기려고요.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요.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밥을 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웃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았다. 단순하지만 소중한 기록이에요. 가끔 유나 생각이 납니다. 교도소에 있을 딸이요. 미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도 안 했어요. 그냥 담담합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유나가 보낸 거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면회 와주세요. 읽고 찢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삽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석진 선생님 덕분에 일손이 편해요. 관장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점심 먹고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니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저녁엔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곳이죠. TV를 봅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도 봐요. 웃을 때는 크게 웃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엽니다. 밤하늘을 봐요. 별이 반짝입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그 말이 그땐 칼처럼 박혔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리된 건 딸이 아니었어요. 딸만 바라보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없었어요. 오직 딸만 있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장석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제 나이 68. 늦게 배운 글씨로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당신 자신을 지워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당신 안에 희생만 하는 부모 역할을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사세요. 저처럼요.